빗소리와 강물소리. 고쇼 출신의 노숙자 요타로가 노름판에서 사람을 찌르고 덴마초에 수감되었다. 감방 내 평저에 앉은 그날 밤부터 그는 배를 쌓아안고 끙끙 앓기 시작했다. 몸을 웅크리고 낮게 신음을 흘렸다. 이봐, 왜 그래? 감방 간부가 곁으로 와서 물었다. 사실 감방에서 환자가 나오는 일은 드물지 않다. 감옥 내 질병은 모두 돌림병이다. 라는 말이 뇌옥 비화라는 사본에 나온다. 감방 돌림병은 감방 안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맑은 공기와 빛이 차단된 음울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병이 쉽게 발생했고 감옥에서 죽는 사람 또한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요타로는 지금 막 수감되었으니까 감방 돌림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대답했다. 명치가 아파 죽겠어요. 아랫배 쪽이 당기듯이 아픕니다요. 너 산증 앓은 적 있냐? 네, 지병입니다. 겨우 산증 가지고 죽는 소리를 하냐? 하룻밤만 꼭 참아봐. 여기는 온갖 지옥을 다 모아놓은 곳이라서 앞으로도 참아야 할 일이 산더미다, 산더미. 감방 간부가 위협하듯이 말했다. 그러나 요타로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하고 낮은 신음소리만 냈다. 아침이 되자 가다 밥과 국물이 나왔지만 한 입도 되지 않았다. 점심은 없고 저녁은 일찌감치 나온다. 요타로는 이날 저녁밥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어이, 신입, 왜 그래?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너무 아픕니다. 그냥 참아. 감방 간부가 말했다. 남은 밥을 두고 다른 평수들이 서로 먹겠다고 다투었다. 요타로는 이렇게 무려 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 닷새째에는 퀭한 눈을 하고 개처럼 숨을 헐떡였다. 야, 신입, 너 그렇게 아프냐? 감방 간부가 들여다보았다. 네, 도저히 못 참겠어요. 너무 아파요. 요타로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수가 방장에게 상의하자. 돌봐줘라 라면서 방장이 턱짓을 했다. 감옥에 들어올 때 요타로가 숨겨서 들여온 돈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감방을 담당하는 의원, 즉 의사는 매달 한 번씩 아침 식사 후에 둘러보러 오는데 그때 방장이 의원에게 신고를 한다. 아렵니다. 환자가 있어요. 자비를 베푸셔서 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장이 다다미에서 내려와 격자 사이로 소리쳤다. 누구냐? 의원을 동반한 도신이 걸음을 멈췄다. 고슈지방 시가군 구사스무라의 무숙자 요타로입니다. 방장이 대답했다. 좋아, 이리 내보내라. 열쇠 담당이 문을 열자 요타로가 비틀거리면서 가로세로 3척짜리 문을 기어서 나갔다. 옥지기가 거적을 가져다가 깔아주었다. 요타로는 그 위에 누웠다. 의원이 쪼그리고 앉아서 요타로의 손목을 잡자 그는 손에 쥐고 있던 2분짜리 은화를 의원의 널찍한 소매 속에 슬쩍 넣었다. 의원은 시치미를 떼며 고개를 기울이고 눈을 감고 있었다. 이거 아주 중병입니다, 중병. 의원은 손목을 놓고 도신을 올려다 보았다. 그래요? 너 중병인이냐? 도신이 요타로를 내려다 보았다. 요타로는 거적 위에 충들어져서 어깨숨을 쉬고 있었다. 여기서는 처치가 어려울 듯합니다. 의무소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의원이 의견을 냈다. 이리하여 고슈의 노숙자 요타로는 덴마초 감옥에 수감된 지 닷새째 되는 날 아사쿠사 의무소로 옮겨졌다.
의무소란 수감 중인 중병인을 수용하는 곳이었다. 아사쿠사와 시나가와 이 두 군데에 의무소가 있었는데 아사쿠사가 규모가 더 컸다. 900평 부지에 건물 3동이 자리 잡고 있었고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 여기로 이송되는 자는 형식상 덴마초에서 일단 출감한 몸으로 이송되는데 쾌유하면 다시 덴마초로 돌아가서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중병인이라도 영모를 꾀한 자는 의무소 이송이 허용되지 않았다. 의무소의 구조는 덴마초 감옥과 대체로 같지만 그 성격상 수감자에 대한 대우는 다소 관대했다. 가령 여름철 토왕 때는 더위를 식히게 해주고 겨울에는 화또불을 쬐게 해주고 한겨울에는 야간에 죽을 쏘아 주었다. 모두가 병자를 배려한 조치였다. 건물도 덴마초의 감옥처럼 엄중하게 지어지지 않아서 교호 3년에 에치젠 태수 오오카가 와카도시 요리에게 보고한 서류를 보면 의무소는 일자형 건물인데 전체에 마루를 깔았고 안에 화덕도 있어서 주야로 취사가 가능하며 온수, 차, 담배, 그리고 약 등을 지급할 때는 원하는 만큼 내준다. 추울 때는 모닥불도 피우고 목욕도 여러 번 허용하며 무엇보다 감옥과 달리 격자를 하나만 설치해서 바람이 상쾌하게 통해 악취가 전혀 없고 청결하다. 게다가 수인 중 일부를 마당에도 내보내주기 때문에 감방과는 달리 수인에게도 좋아서 병자가 양생하는 데는 의무소 쪽이 매우 좋다고 들었다. 라고 쓰여 있다. 다 좋기만 한 것처럼 과장해 놓았지만 덴마초보다 느슨한 것은 분명했다. 물론 병자라고 해서 모두 의무소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의원의 진단이 필요했다. 의원의 동정을 사지 못한 병자는 설사 이송될 필요가 있더라도 심각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면 그대로 감방에 남겨졌다. 그리고 그 병자가 죽어도 의원은 특별히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 때문에 덴마초에서 그토록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것이다. 의무소로 옮기느냐 마느냐는 감옥 의원의 말 한마디에 달렸다. 고슈 구스라무스 출신의 요타로가 닷새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힘겨운 수행을 하며 꾀병을 부리고 감옥 의원의 소매에 은화를 넣어준 까닭은 바로 의무소로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니, 실은 그 이후의 행동을 위한 사전 준비였던 것이다. 드디어 의무소로 들어가자 요타로는 조금씩 죽을 먹었다. 건물에는 약 담당이 존재해서 주야로 2명씩 근무하면서 병자의 탕약, 병자가 원하는 음식 등을 내주었다. 부교소 쪽에서는 요리키가 매일 순회하러 올 뿐이었다. 요타로가 들어간 방에는 병자 6명과 건강한 자 3명이 있었다. 이 3사람은 딱히 병이 나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건강한 자들이었던 것이다. 한 사람은 나이가 32세, 다른 둘은 26살. 첫눈에 노숙자임을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이 왜 여기로 들어왔는지 요타로는 짐작할 수 없었다. 그 3명은 저희끼리 구석에 모여서 수군거리는 일이 잦았다. 나이가 제일 많은 남자는 볼에서 턱까지 흉터가 나 있었고 목소리는 굵고 탁했다. 연장자답게 매사 젊은 2명을 억누르는 분위기였다. 움푹 들어간 눈에는 차진 빛이 있었다. 아침에 한번 시중의 의원이 회진을 하러 와서 의무소 관리인의 감시 아래 병자를 격자 밖으로 불러내 진찰을 한다. 운신하지 못하는 중병인은 의원이 격자 안으로 들어가서 진찰하는 것이다. 어때? 조금 나아졌나? 시중 의원이 요타로의 맥을 짚었다. 네, 조금은 편해졌습니다요. 그래? 이제 네 데스만 죽을 먹고 있으면 부교소에서 호출이 왔을 때
걸어 나갈 수 있을 거다. 자, 몸조리 잘하고. 네, 고맙습니다. 요타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도박죄와 상해죄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리가 없다는 점은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요타로라고 했나? 의원이 떠난 뒤에 볼에 흉터가 있는 사내가 곁으로 다가왔다. 네, 요타로 맞습니다. 요타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몸은 좀 어떤가? 탁한 목소리가 친절하게 들렸다. 네, 꽤 편해졌어요. 그래 보이는구먼. 그저께 여기로 들어왔는디 안색이 몰라보게 좋아졌어. 고맙습니다. 나한테 고마울 건 없고. 자네 무슨 짓을 하다가 들어온 거요? 판 버려놓고 언성을 높이다가 싸워서 들어왔어요. 죽였는가? 아니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조금 다치게 했을 뿐입니다. 그려. 저 죽이지는 않았어도 노름판 싸움은 가볍게 끝나지 않아. 최소한 섬 유배는 떨어지겠네 그려. 요타로는 침묵했다. 자신도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야 했다. 근데 말이여, 걱정하지 말어. 남자가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그래도 남쪽 섬이여. 미야케지마일지 하치조지마일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일하면서 버티면 사면받지 말란 법도 없으니께 일단 죽지 말고 잘 버텨. 네. 요타로는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근데 형님은 왜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나 말이여? 남자는 입가를 일그러뜨렸다. 나도 섬 유배여. 자 보라고. 저기 꾀죄죄한 얼굴을 하고 있는 두 사람 보이지? 저자들도 다 섬 유배여. 그럼 역시 하치조지마 섬인가요? 아니, 우린 북쪽이요. 자네가 가는 곳과는 아주 정반대쪽이요. 북쪽이라고요? 사도섬. 우리는 배수 인부로 끌려가는 거요. 인원이 찰 때까지 여기 들어와 지내면서 애도 추억을 쌓고 있는 거지. 남자는 설명했다. 사도섬의 금광에 배수 인부로 보내기 위해서 에도에서는 종종 노숙자를 잡아들였다. 사도섬으로는 한 번에 3, 40명씩을 모아서 호송한다. 그 인원이 찰 때까지 이 세 노숙자는 의무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로 끌려가면 햇빛도 못 보고 땅속에서 마소처럼 일해야 되는 생지옥에 빠지는 거요.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해. 같은 섬 유배라도 자네랑 나는 방향만 다른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차이지. 남자는 여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요타로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덧붙였다. 하지만 말이여, 자네도 그리 안심할 수만은 없을 거요. 니이지마 섬, 미야케지마 섬, 하지조지마 섬에는 바닷바람에 시달리는 유형자들의 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무사히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10년, 15년씩 이 세상의 낙과 담을 쌓고 살다가 돌아오는 거요. 요타로는 또다시 침묵했다. 실은 그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그는 아직 세상에 미련이 많았다. 남자는 대답이 없는 요타로의 얼굴을 비웃듯이 바라보며 물러갔다. 그 남자가 다시 요타로 곁에 온 것은 4점을 지나고 나서였다. 귓가에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가 깜빡깜빡 졸고 있는 요타로를 깨웠다. 이봐 요타로, 요타로, 잠깐 좀 일어나 봐. 할 말이 있어. 요타로가 눈을 뜨니 주변이 어둑했고 볼에 남자의 냄새나는 입김이 닿았다. 무슨 일이신데요? 쉬, 소리 내지 마라. 다른 놈들은 다 자고 있어.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막 잠이 든 모양인데 미안하네.
아니요. 아직 몸이 정상이 아니라서요. 약해진 탓인지 낮이나 밤이나 잠이 잘 안 오네요. 그려? 아주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구먼 그려. 네? 한가한 소리라뇨? 이봐 요타로, 자네 뭔가 마음 먹고 있지? 아니요. 딱히 그런 건. 거짓말하지 말어. 자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다른 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 이 말이야. 남자가 요타로의 얼굴을 가만히 쏘아보았다. 속이긴 뭘 속인다고 그러세요? 큰 소리 내지 말라니께. 다른 놈들이 들어불면 자네만 힘들어져. 요타로, 너 여길 탈출할 생각이지? 탈출이라뇨? 무슨 소리세요? 이봐, 시침이 뗄 것 없어. 그 정도도 못 읽어낼 줄 아는가 보지. 난 말이야, 자네가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알아봤다 이 말이야. 까닭을 말해 줄 테니께 뚱한 얼굴 하지 마라. 자넨 말이야, 진짜 아픈 게 아니여. 꾀병이지 꾀병. 꾀병을 대고 의무소로 빠져나온 거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한 트집 잡지 마세요. 또 의문 떤다 의문 떨어. 요타로,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돌팔이 의원 약상자를 들고 3년을 따라다닌 사람이야. 서당계 3년이라고.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 병자 얼굴만 보면 대강 알 수가 있어. 너 감방 의원한테 얼마나 쥐어줬냐? 그 목깃에 꿰매어 갖고 들어온 돈 중에 쓰고 남은 돈을 줬을 테니까 그리 많이 주지는 못했겠지? 그래, 한 1분쯤 줬나? 요타로는 남자의 얼굴을 응시하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넉나간 얼굴로 내 얼굴을 쳐다보는 걸 보니까 맞나 보네. 하지만 안심이야. 뭐 봉잡았다고 일러 바칠 만큼 치사한 놈은 아니니께. 일러 바치기는커녕 자네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소원이요? 이제 그만하시지. 이 이치스케가, 아참, 내 소개를 잊었구먼. 난 신슈의 노숙자 이치스케라는 사람이야. 기억해둬. 남자는 자기 이름을 밝혔다. 이치스케 씨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들려주겠다는 건데요? 요타로는 몸을 도사리듯이 긴장하면서 말했다. 뻔한 얘기지 뭐. 이치스케가 역시 작은 소리로 말했다. 꾀병을 대고 의무소로 나왔자네. 자넨 몸 편하자고 여기 온 게 아니고. 그럴 생각이었다면은 누워서도 눈동자를 바쁘게 돌리고 있을 리가 없지. 네 눈은 말이야, 탈출을 꾀하는 눈이여. 네? 탈출이요? 어때야, 내가 정확하게 봤지? 하지만 나쁜 생각은 아니여.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감탄할 일이여. 덴마초에서 여기 의무소로 빠져나왔자네. 덴마초는 너무 엄중해서 탈출이 불가능하니께. 이치스케가 빠르게 말했다. 자, 잘 들어잉?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기는 격자가 하나뿐이자네. 근데 덴마초는 격자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 물론 담 밖에 해자가 있는 점은 마찬가지지만은 덴마초의 담은 높이가 7자 8촌에 이르는 기와담이고 여기는 목책이 박혀 있을 뿐이야. 그 탓인지 덴마초에서는 탈옥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가끔 탈주자가 나온다고 들었거든. 자, 이치스케 형님, 요타로가 불렀다. 그럼 형님도 탈출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는구먼. 당연하지. 사도섬 같은 곳에 끌려갈 수는 없자네. 우리 셋은 여기를 빨리 빠져나갈 생각이야. 그참에 자네가 들어온 거고 말이야. 탈주로를 만드는 데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 어때야? 이런 대사를 털어놓았으니까 우리 계에 한 구좌 들어오는 게 어때야? 이치스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날카롭게 번뜩였다. 싫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조를 것 같았다. 아, 네. 형님 말씀대로 하죠, 뭐. 그래요? 그렇게 나와야지. 자네한테도 나 같은 놈이 여기 있다는 건 신이 내린 축복이나 마찬가지요.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이, 요타로, 빨리 허리며 다리를 말짱하게 회복시키라고. 알아들어? 네. 그로부터 이틀 뒤, 비가 내리는 한밤중에 이치스케와 요타로, 그리고 젊은 노숙자 2명은 가만히 일어났다. 어이, 요타로, 다른 놈들은 자고 있는가? 이치스케가 소리 죽여 말했다. 네, 업어가도 모를 거예요. 요타로는 나란히 깔린 이불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좋아. 넌 방심하지 말고 놈들을 감시하고 있어. 눈을 뜨고 소리를 지를 것 같으면은 주저하지 말고 즉시 숨통을 졸라. 알았냐? 이치스케가 지휘를 맡았다. 자, 요타로, 이걸 좀 봐. 이치스케는 얇은 쇠 막대를 보여주었다. 이게 말이여, 나무 통들을 부숴가지고 얻은 쇠퇴 3개를 쭉 이은 거요. 이거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했어. 곧게 편 쇠퇴를 3개 잇자 길이가 넉 자는 될 것 같았다. 얇아서 끝이 휘청거렸다. 근데 이런 걸로 격자를 자를 수 있을까요? 요타로가 묻자 이치스케는 소리내지 않고 웃었다. 아둔하기는 저걸 좀 봐. 이치스케가 격자 바깥을 가리켰다. 쇠망을 씌워놓은 바깥 등롱이 둔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이. 등롱 쇠망이 삭아서 한 군데가 부서져 있어. 난 여기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저것부터 발견을 한 거요. 실은 저걸 발견했기 때문에 탈주를 계획한 것이고 말이요. 여기서 저 등롱까지 거리가 한 넉 자쯤 될 거요. 어떻게든 저기까지 손을 뻗을 방법은 없을까 하고 머리를 쥐어짜다가 이걸 생각해낸 거라고. 자, 어떻게 하는가 구경이나 잘 하셔이. 이치스케는 쇠퇴 끝에 작은 헝겊을 감았다. 그것을 격자 틈새로 내밀어 망가진 쇠망 사이로 집어넣자 등롱불이 헝겊에 옮겨붙어 빨간 불을 피웠다. 됐다이. 이치스케가 쇠퇴를 당겼다. 연기를 피워 올리는 헝겊에 불이 붙어서 역한 냄새를 풍기며 격자 안으로 들어왔다. 어이, 뭘 꾸물거려. 이치가 젊은 2명에게 말했다. 미리 준비해 두었는지 이불 속에서 꺼낸 낡은 솜과 나무 조각들을 들고 있었다. 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 어서. 입김을 불자 헝겊을 태우던 불이 솜과 나무 조각으로 옮겨 붙었다. 그것들을 다시 가로 격자 하나와 세로 격자 하나에 갖다 대고 입김을 불었다. 붉은 불은 격자 표면을 슬금슬금 기어가며 타기 시작했다. 요타로, 어때야? 요타로는 그 꾀에 감탄했다. 정말 굉장한 방법을 생각해내셨네요. 사실 요타로가 생각하던 탈주 방법은 이보다 유치한 것이었다. 의무소에서 덴마초로 돌아가는 도중에 간수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방법이라서 성공할지 어떨지 자신할 수가 없었다. 그에 비하면 즉 이치스케가 생각해낸 이 방법은 훨씬 확실한 것이었다. 좋았어. 저 감탄만 하고 있지 말고 다른 놈들은 잘 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봐. 혹시라도 눈 뜬 놈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말고 목을 눌러버리고. 알았냐? 이치가 명령했다. 요타로가 감시를 하고 이치스케를 비롯한 3명은 격자를 불태웠다. 덴마초와 달리 이곳은 새벽이 오기 전에는 순찰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작업은 오래 걸렸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었다. 좋았어. 이제 되겠네.
자, 밀어봐. 소리내지 말고. 이치가 다른 둘에게 말했다. 세 명이 격자를 밀자 세로 격자와 가로 격자가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부러졌다. 자, 부러졌다. 부러졌어이. 네 사람은 소리 없는 환호를 올렸다. 귀를 기울였지만 어디에서도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비 내리는 소리만 들렸다. 이치부터 격자 밖으로 기어나갔다. 격자 벽이 하나뿐이라 다행이었다. 이치는 의무소의 문을 조용히 밀어서 열었다. 밖으로 나오자 강한 비 때문에 사람 모습도 보이지를 않았다. 하지만 이곳은 아직 의무소 부지 내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었다. 흠뻑 젖은 개처럼 된 넷은 빗속을 걸어 목책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 실내 쪽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이거 어쩐디야? 다른 놈들이 일러바친 것 같은디? 눈을 뜨고 우리가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겠지 뭐. 이치가 혀를 찼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잘 감시하고 있었는데. 요타로가 말하자 이치가 웃었다. 너도 참 순진하구나. 잠자는 척하고 있었던 거여. 섣불리 일어나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니께. 뭐 그런 거야 이제 아무 상관없다. 꾸물거리면 안 돼야. 자, 뛰어. 넷은 뛰기 시작했다. 실내의 목소리가 커졌고 곧 문을 열고 누군가가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 하나로 뭉쳐서 도망치면 안 돼야. 각자 따로 움직이자고. 흩어져, 흩어지라고. 이치가 다급하게 말했다. 요타로는 정신없이 목책을 기어 올랐다. 나무가 비에 젖어서 미끄러웠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풍덩하는 물소리가 연거푸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자로 뛰어들었음을 알았다. 그가 목책을 넘어 어둠 속으로 떨어지자 차가운 물이 머리부터 온몸으로 쇄도했다. 요타로는 도망쳤다. 이 근방은 인가가 드물고 논밭밖에 없다. 길이든 논밭이든 가리지 않고 발이 닿는 대로 뛰었다. 물과 비에 젖은 옷이 몸에 휘감기는 탓에 달리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이 되었다. 그러고는 다시 뛰려고 하는데 뒤쪽 어둠 속에서 어이, 기다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요타로는 흠칫 놀라서 몸을 도사렸다. 요타로, 놀랄 것 없어. 나여 나. 다가온 검은 그림자는 이치스케였다. 발이 꽤 빠르구먼. 못 따라붙겠네. 형님, 내 뒤를 따라오신 거예요? 요타로는 어둠 속에서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려, 널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뛰어온 거요. 그 두 사람은요? 헤, 그런 놈들 어찌 되든 알게 뭐여. 어디로든 알아서 도망치고 있겠지 뭐. 이봐, 요타로. 네. 난 당분간 너랑 함께 움직일 거요. 왠지 우린 마음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치는 이번엔 굵은 목소리로 거침없이 말했다. 저랑 함께요? 요타로는 멍하니 말했다. 그려, 이럴 때는 짝이 있는 것이 든든하거든. 너도 마찬가지일 거요. 나처럼 주변머리 좋은 사람이랑 함께 다녀서 손해볼 거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너 왜 알몸이냐? 네, 달리는데 거치적거려서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건 곤란이여. 거치적거리면 벗어서 손에 들고 뛰어야지. 사람 다니는 길로 나서면 금방 눈에 띄자네. 옷이 젖은 거야 빗속을 걷다가 냇물에 떨어진 탓이라고 둘러대면 되니께. 무엇보다 옷을 버리면 추격자들이 도주 방향을 알게 되잖아. 그거 봐라. 난 말이여, 머리가 이 정도로 잘 돌아가는 사람이여. 둘은 진흙투성이가 돼서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이치스케가 앞쪽을 빤히 바라보다가 요타로, 저거 보이냐? 라고 하면서 먼 곳을 가리켰다. 어둠 속 멀리 한쪽 구석만 뿌옇게 밝다. 저기가 바로 요시와라요. 이치가 말했다. 이렇게 우리처럼 물에 빠진 생쥐꼴로 도망치는 놈이 있는가 하면 저 화려한 불빛 속에서 호사스럽게 돈을 뿌리는 놈도 있는 거요. 이봐, 요타로.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말했다. 사람은 말이여, 숨이 붙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요. 요타로는 이 새로운 짝이 골치 아파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른다. 요타로와 이치는 어둡고 질척한 길을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이치스케 형님. 요타로가 불만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치가 앞에서 대답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죠? 정해둔 데는 없어. 추격대한테 잡히지 않을 곳으로 가면 되는 거요. 앞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지. 왜 당연한 걸 묻느냐는 투가 이치의 말에서 묻어났다. 요타로는 이 이치, 즉 이치스케라는 자의 오만함과 묘하게 뻔뻔한 구석이 불쾌했다. 뒤를 밟듯이 따라와서 멋대로 동행하는 일방적인 태도도 거북했다. 함께 탈출한 동지라는 친근감은 조금도 없었고 이자와 짝으로 움직인다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듯한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요타로는 가능하면 이치와 헤어지고 싶었다. 조금 더 걷다가 틈을 봐서 사라지자고 생각했다. 요타로,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일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함께 움직여야 돼. 사이좋게 가자고. 이치스케는 요타로의 마음을 마치 읽은 것처럼 말했다. 요타로는 속으로 혀를 찼다. 이치스케 형님, 고향은 어디세요? 요타로는 이치가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 탐색해 보려고 했다. 난 신슈여. 마스시로와 가까운 곳이지. 그럼 마스시로 시골로 가시는 겁니까? 이런 바보 같은 놈. 벌써 소식이 전해졌을 거 아니여. 그런데 갔다가는 닭둥어리 같은 가마에 갇혀서 여기 또 붙잡혀 오는 거요. 당분간은 어디 틀어박혀 있어야지. 그러는 너도 설마 고향 고슈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돌아가고 싶어도 형님 말씀대로 큰일 나겠네요. 소동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생각돼요. 탈주하기는 했지만 갈 곳이 없다. 이 어둠과 마찬가지로 도무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당장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저거 가마 아니냐? 이치스케가 멈춰서서 앞쪽을 살펴보았다. 인가가 있는 곳까지 온 모양인데 어두운 처마 밑에서 등롱 하나가 오독하니 빛을 밝히고 있었다. 촘촘하게 퍼붓는 빗줄기에 가마꾼들이 비를 긋는 듯했다. 요타로. 이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늘이 돕는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오. 저 가마꾼들 말이오. 몇 대 때려서 쫓아버리는 게 어때야? 쫓아버리면 어쩌시려고요? 가마를 빼앗는 거지. 아직도 모르겠냐? 우리가 저 가마를 메고 도망치는 거요. 그럼 알몸으로 걸어도 아무도 수상하게 볼 놈이 없자네. 그러다가 우릴 가마꾼인 줄 알고 손님이 부르기라도 하면 그자를 태우고 가다가 주머니를 털어서 노잣돈으로 쓰는 거지. 어디야? 좋은 생각이지. 너 혼자면 이런 책략이 떠오르겠냐? 이치스케는 혼자서 흥분했다. 요타로는 이 이치라는 남자의 정체를 점차 알 것 같았다. 이런 악인과 빨리 헤어지지 않으면
엉뚱한 앙화를 입을 듯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의 생각을 따르는 것 말고는 좋은 꾀가 떠오르지 않았다. 어두운 처마 밑으로 가보니 짐작대로 빈 가마를 내려놓고 가마꾼 2명이 멍하니 서 있었다. 막대 끝에는 등롱이 걸려 있다. 상대편도 빗속을 걸어오는 이치스케와 반나 차림의 요타로를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형씨. 이치스케가 가마꾼 쪽으로 다가갔다. 이 등롱불로 담배에 불 좀 붙이게. 불 좀 잠깐 빌립시다. 예? 하지만 두 가마꾼은 경계하는지 잠자코 있었다. 이치스케는 개의치 않고 등롱을 들었다가 갑자기 빗속에 내동댕이 쳤다. 하고 깜짝 놀라는 가마꾼 한 명에게 이치가 덤벼들었다. 손에 돌멩이라도 쥐고 때렸는지 가마꾼이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요타로, 그놈을 해치워. 이치스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고함과 동료의 비명에 겁을 집어먹었는지 요타로가 손을 대기도 전에 다른 가마꾼은 뛰기 시작했다. 이거 참 싱거운 놈들이구먼. 이치가 비웃었다. 어띠야, 요타로, 내 말대로 됐지. 가마꾼을 농락해서 공중제비까지 시켰으니까 여차하면 수주가몰이여. 그려 사형돼. 잡히면 사형이다 이 말이야. 넋놓고 서있지 말고 그 막대를 어깨에다 매. 이제 우리가 가마꾼으로 둔갑을 하는 거야. 이봐, 가마 작대기를 잊으면 모양이 안 살지. 이치가 지시하는 투로 말했다. 둘은 졸지에 가마꾼이 돼서 비바람 속을 걷기 시작했다. 이제는 알몸이어도 누가 의아해하는 눈으로 쳐다볼 염려가 없었다. 생각 없는 관리라면 마주치더라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이치가 말한 대로 역시 절묘한 꾀였다. 갈 곳을 대강 야나카 쪽으로 정하고 빈 가마를 메고 걸어갔다. 마침내 시내로 들어섰지만 비 내리는 밤이라서 민가는 모두 잠들어 있었다. 길에는 전혀 인기척이 없었다. 하지만 어디에 추적자들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둘은 방심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의무소 탈출은 탈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철저히 추적할 것이 분명했다. 이치스케 형님, 요타로가 말했다. 여기는 시타야 같은데요. 동 트기 전에 에도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카센도로 빠질까요? 이봐, 큰 소리로 말하지 마. 이치가 대뜸 꾸짖었다. 어디 관광이라도 갈라고 그러나? 한가한 소리하고 앉았네. 아사쿠사 의무소를 탈출했으니까 나카센도가 가장 거물이 심할 거야. 조금 돌아가더라도 고슈 가도로 가자고. 이치는 명령하듯이 말했다. 요타로는 잠자코 걸었다. 이렇게 되면 이치스케가 말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와 헤어지는 것은 에도를 벗어나고 나서다. 그때까지는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포기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알몸으로는 여행을 할 수가 없다. 이치의 말대로 손님이라도 만나서 노잣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었다. 요타로는 어느새 이치를 거반 의지하게 되었다. 이봐, 요타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넌 말이여 내가 시키는 대로 얌전히 따라와. 잘못될 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고. 비는 여전히 거셌다. 그대로 빈 가마를 메고 흙탕물을 튀기며 어둠에 가라앉은 시내를 걸어가는데 문득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가마! 둘은 흠칫 놀랐다. 누구지?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치는 얼른 가마를 내리고 경계 자세를 취했다. 어이, 가마! 여기야, 여기. 처마에서 불쑥 나온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옷자락을 걷어 올린 남자였다. 뭡니까? 당신 누구예요? 저 가마꾼 맞죠? 마침 잘 만났네요. 한 사람 좀 태웠으면 좋겠는데. 남자가 처마 쪽으로 손짓을 했다. 거기에는 하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서 있었다. 손님이다, 손님. 이치가 요타로에게 말한 다음, 헤헤, 저 어디까지 모실까요? 하며 얼굴을 가린 남자를 쳐다보았다. 다카이도까지 가고 싶은데 될까요? 남자는 조금 주뼛거리며 물었다. 다카이도요? 거긴 좀 먼디. 동이 트고 한낮이 될 때까지 가야 되는디. 이치스케는 이렇게 말하며 남녀 손님을 빤히 살펴보았다. 아무래도 젊은이들 같았다. 실은 고슈까지 가고 싶은 건데요. 다카이도부터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여기서 좀 쉬고 있는 건데 마침 당신들이 지나가더군요. 저 가마 주인장, 이 여자를 태워주세요. 난 걸어서 갈게요. 이봐, 아우, 어떡할까? 이치는 요타로에게 물었다. 이 연극 대사에는 물론 거절할 리가 없다는 어조가 담겨 있었다. 하는 수 없죠. 그냥 가죠. 요타로도 장단을 맞췄다. 저 아우가 가자고 하네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여자와 함께 걸어가는 건 쉽지 않죠. 자, 그럼 어서 타세요. 이치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는 고맙다고 말하고 여자를 불렀다. 어둠 속에서도 여자의 몸매가 날씬함을 알 수 있었다. 옷자락을 걷어올려 드러난 맨발이 뽀였다. 이치는 무심코 침을 삼켰다. 저 손님, 이치가 말했다. 어디 사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에 여행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여행이라고요? 숨겨봤자 소용없어요. 이 한밤중에 더구나 비 오는 밤에 젊은 사람들이 손잡고 고수까지 가겠다는 건 누가 봐도 서로 눈이 맞아서 멀리 떠나는 것이죠. 네? 뭘 그리 놀라십니까?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저 술값만 넉넉히 주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아요. 이봐요, 가마 주인장. 남자가 애원했다. 돈이라면 여기 있습니다. 저 약속대로 다카이도까지 가주면 살해할게요. 어이 아우, 들었는가? 그렇게 말하는 이치스케의 눈이 번쩍 빛났다. 술값을 주실 모양이네. 자, 그럼 가볼까? 여자는 가마에 이미 몸을 실은 상태였다. 요타로는 가마 멜대를 어깨에 얹었지만 금세 비틀거렸다. 아유, 잘 좀 해봐. 이치가 말했다. 드디어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졸지에 가마꾼이 된 두 사람인지라 속도가 빠를 수가 없었다. 저 가마 주인장 괜찮으세요? 작대기를 엉성하게 사용하는 가마꾼들의 모습을 보고 남자가 가마 옆을 따라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뭐 걱정 마세요. 비가 와서 생각대로 달리지 못하는 거니께. 이치스케는 얼버무리듯이 말했다. 상가가 끝나고 절이 많아졌다. 긴 담과 공터가 이어졌다. 대숲에서 빗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가마 주인장. 남자가 걱정스레 물었다. 그제서야 뭔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듯했다. 어허, 시끄럽다니까요. 이치가 짜증을 냈다. 그는 소리를 치면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담 위를 뒤덮은 우거진 나무들이 비에 수런거리고 있었다. 저 아우, 여기서 잠깐 쉬자. 이치가 먼저 걸음을 멈추고 가마를 땅에 내렸다. 저기요. 남자는 낭패해서 말했다. 이렇게 금방 쉬면 어떡합니까? 좀 더 빨리.
그렇게는 못하지. 이치스케가 남자 앞에 버티고 섰다. 당신들은 급한 여행이겠지만은 우리야 어깨도 아픈데 그렇게까지 할 의리는 없지. 무엇보다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비까지 쏟아지잖아요. 다카이도까지는 아직 길이 멀어요. 쉬엄쉬엄 천천히 갑시다. 예? 하지만 가마가 방금 출발했잖아요. 뭐 비도 내리고 어깨도 아프시겠지만 휴식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저기 술값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제발 어서 가마를 메고 출발해 주세요. 남자는 품에 든 지갑을 옷 위로 쓰다듬어 보였다. 뭐라고? 자꾸 술값 하는디 1주나 2주 정도로는 어림도 없을 거요. 이치스케는 이윽고 고압적으로 나왔다. 어디 보자. 어이, 당신들 지금 몰래 도망치는 중이지. 네? 도망이라뇨? 어느 상점의 충실한 점원이 주인집 마누라나 딸을 데리고 도망치는 중이라는 게 내 생각인데 어때야? 맞지?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자는 가마 옆으로 달려가 여자를 끌어내려고 했다. 으흐, 지금 뭐 하는 짓이여? 이치가 남자의 멱살을 잡았다. 여자랑 도망치는 건 중죄요, 중죄. 이봐, 우리도 그러니까 술값 정도로는 안 되겠는디? 저기, 그럼 얼마나 드리면...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화대 시세 묻듯이 말하는 것 좀 보소. 얼마가 어딨냐. 가진 돈 전부 다 내놔. 네? 이치는 남자의 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남자가 그 손을 뿌리치며 짤막한 칼을 뽑았다. 그 칼을 보자 이치스케가 펄쩍 뛰며 물러났다. 이것 봐라. 시건방지게 나오는구먼. 요타루, 여자가 달아나지 못하게 잘 보고 있어이? 나쁜 예감이 적중했다고 요타로는 생각했다. 이치스케와 짝을 이루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요타루가 여자 곁으로 다가가자 남자는 흥분해서 그에게 덤벼들었다. 요타루는 잽싸게 몸을 피하며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진흙탕 속으로 굴렀다. 이봐, 요타루. 이치가 뒤쪽 어둠 속에서 목소리로 응원했다. 아니, 응원만 한 게 아니었다. 상대 남자를 덮쳐서 잠시 단단히 억누른 듯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자가 벌떡 몸을 뒤집듯이 해서 일어나 저항했다. 이치는 더 이상 가세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와 동시에 남자의 칼이 요타로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는 재빨리 왼손을 들어 막았다. 순간 불에 대는 듯한 감각을 느꼈지만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칼을 빼앗았다. 남자는 칼을 빼앗기자 달아나기 시작했다. 요타로가 그를 쫓아가서 칼을 휘두르자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요타로는 그 소리를 듣자 무서워졌다. 하지만 무서운 와중에도 돈을 빼앗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쓰러져서 신음하는 남자의 품으로 손을 넣었지만 지갑이 만져지지 않았다. 지갑만이 아니었다. 자기 손에도 반응이 느껴지지 않았다. 매우 희미한 감각뿐이었다. 요타로는 왼손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어느 손가락인가가 움직여지지를 않았다. 흠칫 놀란 순간 조금 전에 경험한 불에 댄 듯한 느낌이 격렬하게 날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미 통증으로 변해 있었다. 오른손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만져보니 왼손 검지와 중지가 자취를 감춘 것처럼 만져지지 않았다. 칼을 막았을 때 잘려나갔음을 그제야 알아챘다.
공포가 솟아나서 이치스케 형님, 형님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뛰어다니며 찾았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가마만 자빠져 있다. 여자도 보이지 않았다. 이거 뭐야? 나만 두고 도망친 거야? 이치가 남자의 지갑과 여자를 빼앗아서 달아난 것이다. 짝이 되었을 때부터 이치스케라는 남자에게서 돌림병 귀신을 보는 듯한 언짢은 예감을 느꼈는데 그대로 적중한 셈이었다. 불운은 생각보다 컸다. 그자와 빨리 헤어졌어야 했는데 후회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그를 더욱 거칠게 나락으로 밀어버렸다. 쏟아지는 비가 요타로의 코와 입으로 흘러들었고 충 들어뜨린 왼손에서 피를 씻어내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 뒤 요타로는 신슈 오카야에서 노름꾼으로 잘나가는 중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요타로는 신슈로 흘러들어서 도박꾼 집들을 전전했다. 노름판에서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고 다녔다. 그러다가 오카야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아와조 출신의 규베라는 노름판 두목의 식솔이 되었다. 아사쿠사의 의무소를 탈출한 자들이 실린 공개 수배가 분명 이 지역에서도 나돌았을 테지만 추적의 손길은 요타로에게 미치지 않았다. 관리들의 추적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았지만 요타로는 가증스러운 이치스케를 찾아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수룩하게 끌려다니다가 손가락을 2개나 잃은 것도 다 이치 때문이었다. 뱀처럼 가증스러운 그자를 찾아내서 적어도 손가락 2개를 잘라주기 전에는 응어리가 풀릴 것 같지 않았다. 신슈를 떠돈 것도 우선은 그 때문이었다. 그때 이치스케의 고향이 신슈 마스시로라고 들었던 것이다. 이치스케라는 자를 모르냐? 요타로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물었다. 어차피 이치스케도 노름판을 기웃거리고 있을 테니까 이 근방을 전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이름이야. 어디서나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개 중에는 그 이치스케라는 놈이 대체 뭘 어쨌길래? 라고 되묻는 자도 있었지만 물론 요타로는 제대로 설명하진 않았다. 이렇게 찾아다녀도 없는 것을 보면 이치스케는 정말로 신슈에 없는 건지도 모른다. 요타로도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쯤 어디에 숨어 있을까? 그때 강제로 끌고 도망친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두워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 몸매가 잘 빠진 아리따운 여자 같았다. 그렇게 생겨먹은 이치스케니까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역참에 6억이라도 팔아넘겼는지 그게 궁금했다. 도피 행각을 하던 남녀에게서 돈을 빼앗은 뒤 여자를 데리고 도망치다니. 정말이지 그놈은 뼛속까지 악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젊은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갑자기 벌어진 사태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휩쓸렸지만 그에게 못할 짓을 했다. 분명 칼로 등을 찔렀는데 설마 그 상처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혹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대로 죽은 것은 아닐까. 어쨌거나 가장 불쌍한 것은 그 젊은 남자라고 생각하곤 했었다. 규베의 부하로 있는 동안 요타로는 규베 눈에 들어서 점차 간부급으로 올라갔다. 그는 노름판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왼손 손가락 2개는 커다란 노름판을 드나들다 잃어버렸다고 허풍을 떠는 것을 잊지 않았다. 덕분에 요타로는 노름판 운영이 교묘하고 주먹 다짐에도 강하다는 인상을 동료들에게 주었다. 부하로 들어간 지 4년째 되던 해, 규베가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자 요타로는 규베의 추천으로
후계자가 되었다. 그 후 요타로는 커다란 도름판의 갈등을 잘 중재하면서 두목다운 관록을 점차 키워갔다. 그래도 요타로는 이치스케라는 이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신슈 일대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고 타지에서 흘러드는 도박꾼들에게도 이치스케를 아는지 물었다. 신슈 출신 이치스케? 글쎄, 잘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요타로는 낙담했다. 이치스케는 마치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소식을 완전히 끊고 사는 듯했다. 그해 가을, 동료 도박꾼이 회람을 돌렸다. 단풍 구경을 겸해서 두목들끼리 고슈의 미노부 산을 참배하자는 것이었다. 산슈의 두목 4명이 각자 부하를 1명씩 대동해서 모두 8명이었다. 그 중에 법화종 신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참배를 빙자한 한가로운 유람이었던 것이다. 오카야에서 미노부 산에 가려면 고슈 가도를 따라서 스와에서 고후까지 간 다음 분지 위에 솟은 후지산을 왼편으로 바라보며 가지카자와로 가는 것이다. 여기서 후에우키 강과 가마나시 강이 합류해서 후지카와 강이 된다. 일동은 산자락을 거칠게 흐르는 후지카와를 따라 스루가 방면으로 남하했다. 길 양쪽에는 단풍이 절정이었다. 미노부산 참배가 무사히 끝나자 한 사람이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돌아갈 때는 그동안 이름만 들어왔던 시모베 온천에 들러보자고 제안을 했다. 돌아가는 길에 들르자는 것이니까 아무도 이의가 없었다. 미노부 산에서 삼리를 갔다가 후지카와 강을 버리고 지류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골짜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보였다. 한적한 탕치 마을이지만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여관도 2군데나 있었다. 8명은 벼랑 위에 자리를 잡은 오모냐라는 여관에 들어갔다. 일동은 점원의 안내를 받으며 전망 좋은 2층에 방 2칸을 터서 마련한 객실로 들어섰다. 계곡 너머 산자락도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단풍이 정말 곱다고 두목 하나가 풍경을 칭찬하자 다른 한 명이 단풍도 곱지만 아까 우리를 맞아준 점원 중에 예쁜 여자가 있던데 여기 여주인인가? 설마 점원은 아닐 테고 라고 말을 받았다. 그러자 다른 두목이 자네가 눈이 밝군. 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근방 출신 여자들과는 태가 좀 달라. 나이는 조금 있어 보였지만 몸매가 잘 빠진 것이 녹익은 여인의 색이 대단하던걸. 물론 점원은 아닐 테지만 설사 여기 여주인이라고 해도 인물이 아깝다. 스와 쪽 기생 중에도 그런 아이는 없을 거다. 하고 거들고 나섰다. 저녁에 술을 가져온 2 점원은 실제로 원숭이처럼 피부가 가무잡잡했다. 그 사람이 여기 주인이냐고 그 점원에게 물었다. 그러자 워낙 고운 분이라 손님들이 다 물어보십니다. 마님은 그게 싫어서 객실에는 인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한 두목이 그럼 남편은 있는지 확인하듯이 물었다. 점원은 그야 당연히 있지요. 라며 괜한 걱정 말라는 듯이 대답해서 일동은 와락 웃었다. 요타로는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술잔을 든 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요타로는 몸 상태가 조금 시원치 않다면서 작은 방을 잡은 뒤 그 지역에 단 1명뿐인 안마사라는 자를 불렀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일행은 2층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어이, 안마사, 당신은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는가? 요타로는 어깨를 막힌 채 물었다.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별로 자랑거리도 못 됩니다만. 50살 가까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말했다. 그래? 그럼 하나 묻겠는데 말이야. 이 여관 여주인은 이곳 출신이 아니지? 요타로는 잡담이나 하듯이 물었다. 네, 잘 아시네요. 이 지역 여자치고는 촌티가 없었거든. 아, 이거 그쪽한테 신뢰되는 말을 했네. 아니요, 말씀대로입니다. 아주 미인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눈이 이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아쉽습니다. 그런 말이야. 여기 출신이 아니라면 어디 여자지? 안마사는 잠시 잠자코 있다가 그 뭐라더라? 에도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하고 조금 주저하듯이 말했다. 요토로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역시 그런가? 아니, 에도 사람이 틀림없을 거야. 촌티가 전혀 없거든. 그럼 남편도 에도 사람인가? 아, 네. 안마사가 긍정했지만 아무래도 대답이 미적지근해서 요타로는 지갑에서 일주 은화를 꺼내 쥐어주었다. 이렇게나 많이? 정말 고맙습니다요. 안마사는 고개를 두세 번 조아렸고 그때부터 입이 열렸다. 저 선생님 말씀대로 여기 여주인은 에도 사람이에요. 풍문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어디라더라? 시타야 근방 어느 상인 집안의 딸이었다고 합디다. 안마사가 이렇게 말했고 요타로는 시타야 근방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5년 전 비가 쏟아지던 밤 시타야에서 남자와 도망치던 어떤 여자를 가마에 태웠었다. 어두워서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자태에 비슷한 구석이 있다. 그때 고슈로 간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혹시나 싶어서 안마사를 불러 탐색을 해본 것인데 시타야라면 거의 틀림이 없는 듯 했다. 그렇다면 지금 남편은 누구일까? 가스케라는 분입니다. 안마사가 대답했다. 그 가스케라는 남편 말이야. 나이는 27이나 8. 아니지. 지금이라면 32세 됐겠네.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광대뼈가 나오고 눈이 부리부리한 남자가 아닌가? 아, 자네는 눈이 보이질 않지? 아니요. 가스케 씨는 선생님 말씀대로 생긴 분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역시 이치스케가 틀림없다. 요타로는 흥분되는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시켰다.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했다. 그 부부가 여기서 여관을 시작한 게 몇 년 전의 일인가? 이 오모냐는 30년이나 전부터 영업을 해온 곳이에요. 5년 전에 여름에 탕치하러 왔던 가스켓이 부부가 이 건물을 설비와 물건까지 모두 포함해서 사들였었죠. 주인이었던 노인이 장사에 실증을 내던 때라서 양도 얘기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이런 산골짜기의 낡은 집이라서 그리 큰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안마사는 뭐든지 잘 알고 있었다. 5년 전이라면 확실했다. 이치스케는 그때 데리고 도망친 여자와 부부가 된 것이다. 여자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남자와 도망치려고 집을 떠난 여자기 때문에 차마 돌아가지도 못하고 체념한 채 이치스케의 아내가 된 것일까? 이치스케는 본래가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니까 강제로 아내로 삼아 버렸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치스케에게 여자가 신복할 만한 매력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 온천 여관을 구입한 돈도 그때 젊은 남자한테서 빼앗은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어때, 안마사? 그 가스켓이 부부 금실이 좋은가? 요타로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그게 말이죠, 선생님. 지금은요, 남편이 바뀌었어요. 안마사는
주무르던 손을 멈추고 속삭였다. 어? 남편이 바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가스케 씨는 어떻게 하고? 요타로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1년 전에 죽었어요. 여기 깊은 계곡에 떨어져서요. 밤중에 갑자기 집에서 보이질 않았다고 하더니 동이 트고 나서 마을 사람이 발견했지요. 근데 죽은 모습이 정말로 끔찍했다고 합디다. 이치스케는 죽었다. 요타로는 망연자실해졌다. 지금 남편은요, 좀 더 젊은 남자예요. 후사키치라는 분이죠. 가스케 씨가 죽은 직후에 대릴 사위처럼 들어왔어요. 안마사는 덧붙였다. 죽은 직후라고? 네, 그게 좀 묘합니다. 가스케 씨가 죽기 사흘 전에 여기에 탕치하러 와 있던 남자거든요. 이 근방에도 이 가스케 씨가 후사키치 씨한테 살해당한 게 아니냐 하는 소문도 퍼져 있습니다. 일조 은화의 힘에 안마사는 조그만 목소리로 무엇든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살해를 당하다니 그건 또 무슨 얘기야? 요타로는 다시 놀라서 물었다. 그게 말이죠. 가스케 씨가 계곡에 떨어져 죽은 날 밤에 후사키치 씨가 2층에 묵고 있었는데 그때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고 해요. 점원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침에는 후사키치 씨가 방에 있기는 했는데 마님이 바깥문을 열고 후사키치 씨를 안으로 들여보내준 것 같다고. 여기 점원이 누군가한테 살짝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소문이 퍼져서 마을 주민들은 가스케 씨가 후사키치 씨에게 불려나갔다가 계곡에서 떠밀려서 살해당한 거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어요. 뭐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여주인은 전 남편보다 지금 남편인 후사키치 씨하고 금실이 훨씬 더 좋습니다요. 그렇구만. 요타로는 후사키치라는 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아침에 목욕탕으로 내려갔다. 일행은 간밤에 늦게까지 노느라 지쳤는지 아니면 미노부산 참배로 피곤했는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목욕탕에는 남자 하나가 얼굴만 내놓고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그는 요타로가 들어오자 안녕하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수척하고 인상이 부드러웠다. 요타로는 왠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목욕탕 지붕창에서 밝은 햇살이 쏟아져 온천수 위에 빛을 흩뿌렸다. 바람에 날려 들어온 빨간 단풍 두세 장이 온천수 구석에 떠 있었다. 요타로는 욕조에 몸을 담그며 뭐라 말을 건네려고 했지만 당장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우선은 그 남자가 얼굴을 외면하고 앉은 탓도 있었다. 오늘도 날씨가 좋을 모양이네요. 요타로가 말을 건넸다. 네, 그렇네요. 남자는 그렇게 대답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달랑 그 말만 하고 마는 모습을 보면 낯선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듯 했다. 어제 미노부산을 참배했거든요. 그래서 꽤 노곤합니다. 요타로는 시험해 보듯이 이야기했다. 아, 그러세요? 그는 그렇게만 대꾸했다. 아는 목소리인지 떠올리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모호했다. 이자가 후사키치라는 남편인지 아니면 그냥 탕치하러 온 손님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목욕탕 밖에서 점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리, 안에 계세요? 마님이 찾으십니다요. 그러자 하고 남자가 하얀 김 속에서 대답했다. 그가 일어서자 온천수가 촤르르 출렁였다. 바로 그때 그 남자의 등이 요타로의 눈에 뚜렷하게 들어왔다. 목덜미 아래로 5치쯤 내려간 곳에
검은 칼자국이 지렁이처럼 비스듬하게 기어가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 등에 칼을 맞은 남자. 바로 그 남자였다. 이 남자가 이치스케를 죽이고 원래 자기 여자를 부인으로 삼게 된 것이다. 요타로의 눈이 공포로 얼어붙었다. 벼랑 아래를 흐르는 강물 소리가 5년 전 그날 밤의 빗소리처럼 들리고 있었다.